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하여튼 작가님하고 같이 한 40분 동안 같이 놀 배우 서유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던 순간을 전후해서 벌어졌던 일들 중 일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일은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허방을 딛던 순간 벼락처럼 덮쳐왔던 공포랄지 불안은이랄지 무언가가 쑥 꺼지는 듯한 상실감이랄지 아무튼 그 순간의 느낌만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그 끔찍한 감각은 그로부터 꽤나 오랫동안 눈만 감으면 나를 휘감았다. 깜빡 잠이라도 들라치면 찾아오는 추락의 악몽뿐만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수시로 찾아오는 그 감각 때문에 몸서리쳐야 했다. 비명과 경기, 오한이 계속됐다. 같은 병실을 쓰는 이들이 수시로 항의했고 엄마는 늘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했다. 수술은 잘 되었다지만 여전히 통증은 극심했고 하반신에선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현실 같지가 않았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수시로 엄마에게 묻곤 했다. 엄마,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세상이 부러졌다고 생각했다. 흉추 11번과 12번이 부러졌을 때 세상도 함께 부러져 버렸다고. 저는 이 소설을 마치 제가 주인공인 양 제가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아픈 것 같고 너무 제가 이렇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읽어드렸고요. 작가님에 대해서 잘 알고들 오셨지만 그래도 또 작가님의 직접 목소리로 또 우리 작가님의 소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시훈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좀 익숙한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제목이 이제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그 산문집 작가의 말들을 보통 이렇게 책들 보면 앞에 작가의 글들이 먼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꼭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걸 고집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이거 제목을 정할 때 뭐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눈으로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애 이면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라는 제목을 생각해냈는데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 장애를 가졌다고 하면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불편은 그건 이제 사소한 불편에 지나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막상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걷지 못하는 불편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에 비하면 작은 불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차츰차츰 마비된 부위에 장기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에 비하면은 덜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가능하면 좀 충격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좀 충격을 줘서 이런 고통도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맨 앞에 제일 처음에 이 글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메모를 해봤는데 저는 뭐 다들 좀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가 내가 아니라 나머지가 다 장애인 것 같다라는 거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창비 장편 소설상 이제 수상하시면서 네. 이제 데뷔를 하셨어요. 데뷔작인 장편 소설 컴백홈인가요? 네. 예. 그거 한 권이랑 또 소설집 2권 내셨고 산문집은 이제 처음이시더라고요. 네. 뭐 등단 후에 한 10년 만에 이제 내셨는데 어떤 계기로 또 이런 산문을 쓰게 되셨는지 또 뭐 책 이렇게 보시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또 이제 이게 한 2달 됐죠?
네. 또 그 반응들이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연기하거나 하면은 관객들이 어떻게 볼까 막 되게 궁금하고 은근히 댓글도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또 작가님은 어떠셨는지요? 이게 사고 초기부터 이게 직접 장애를 입게 된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중에 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제안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그때는 초창기라서 그 시간을 이렇게 되짚어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자신이 없어서 거절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또 모든 상처가 다 그렇듯이 좀 아무는 면도 있고 이제는 그 시간들을 내가 돌아봐도 그렇게 처음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쯤에 제안을 받아서 우연히 이렇게 여러 가지 때가 맞아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 책을 처음 써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 극복담은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곳에서도 간혹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장애를 극복하고 뭐 극복해서 뭘 성취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애를 사실은 극복하지 못한 장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끄럽지만 제 장애를 아직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도 좀 어리석지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고 그리고 아직 통증에 대해서도 담담해지지 못했고 자주 화도 내고 자주 무너지는 순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처음 딱 나왔을 때는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 원고를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네. 이거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제가 고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잘 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아는데 역량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걸 붙잡고 못 놓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붙잡고 망설이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링 위에 선수 쓰러지면 흰 수건 던지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으면 그런 심정으로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고 나서 책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 부끄러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누가 읽었다고 하면 막 몸이 막 빨개지는 느낌이 들어요. 차분하게 이게 툭툭 자꾸 나를 툭툭 찌르는데 뭔가 이거를 피하고 싶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 찔림을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아프고 그런 뭐 험난한 거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만 듣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그래? 한번 계속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기셨을까? 굉장히 힘이 있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저하고 좀 비슷한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장군 같죠. 장군 같은. 그러니까는 그냥 불편해도 그냥 가보자 한번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점이 저도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쓰다 보면 이제 어려운 점도 있고 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또 근데 이제 장군 기질이 있으셔서 다 드러내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뭐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이지만 제 장애인식에 문제가 있진 않은가 뭐 이걸 계속 되짚어보는 게 어려웠었어요. 이걸 쓰면서 이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읽고서 그다음에 내가 혹시 내 시선 속에 혐오의 시선이 있진 않나? 뭐 이런 거를 되짚어보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거는 조카들 얘기 쓰는 거, 네, 그리고 또 고향 얘기 쓰는 거 이런 거는 재미있었어요. 아주 신나게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그 1호, 2호 다 왔습니까? 1호. 1호 자다가 온 1호.
1호. 자다가 겨우 일어나 봐요. 깨워서 저렇게 커. 1호. 첫사랑. 궁금했어요. 1호. 그다음에 또 2호는 2호대로. 2호. 아이 부끄러워. 안녕. 3호. 네, 우리 작가님이 즐겁게 썼던 그 주인공들입니다. 1호, 2호, 3호. 자, 이제 또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네. 한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54쪽인데요. 네. 너도 나도 어째볼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니? 안 그러면 시간이 아깝잖아. 1분 1초 얼마나 아프게 지나가는 시간인데. 엄마는 종종 말했다. 엄마의 말이 옳다. 얼마나 아프게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나. 자책감이 들었다. 업무를 마치고 잔학사 하나를 더 꺼내 먹었다. 어떻게든 책상 앞으로만 가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았다.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나 앉았다. 잔악스 아시죠? 항불안제인데요. 네, 힘들 때마다 추가약으로 먹는 약이에요. 그렇게 세지 않다고 그러던데. 네네, 저희 세지 배우들도 않아요. 잠 못 잘 때 저희 아는 남자 배우 정동환 선생님도 잔악스를 해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잠 안 올 때 그거를 네. 먹으면 너무 편히 잘다고 그래서 불안이 좀 가라앉죠. 네. 배우들도 불안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유도 되게 궁금해요. 아까 어린 시절은 들에서 산에서 개구장이처럼 노시다가 또 전공도 수학과. 네네, 수학 전공했어요. 굉장히 뭐 다양하게. 그때 IMF 터지고 나서 좀 얼마 안 지났을 때쯤인데 여름에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버스 정거장 앞에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서점 진열장에 그 포스터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그 포스터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인기 있는 뭐 공지영 작가라든지 뭐 정경린 작가라든지 뭐 이런 여성 작가들의 새 소설, 신간 소설들을 광고하는 포스터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시대의 마녀들이 온다 뭐 이렇게 포스터에 카피가 딱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뭐지 하고서 홀린 것처럼 그 서점에 들어가서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하나를 샀죠. 그게 정경린 작가의 바닷가 마지막 집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사가지고 그 건물 지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일 앞에 있던 작품이 평범한 물방울 무늬 원피스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단편 소설이었는데 그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죠. 나도 마녀가 되겠다. 마녀들이 돌아온다. 되게 시건방진 생각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처음 쓴 소설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읽어보면 말도 안 되게 써놨어요. 진짜로 어이없게 썼고 어떻게 이러면서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이없는 소설을 8년 동안을 썼어요. 예,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8년 동안 쓰고 그냥 계속 쓴 것 같아요.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이거를 계속 여러 권이 거죠. 아니면 한 권 아니면 좀 여러 권. 여러 작품을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이걸 하고 몇 년 지나면서부터 한 3, 4년 지나면서부터 투고를 하고 투고를 한 경우가 한 5년 동안은 계속 떨어진 거죠. 1년에 막 수십 번씩 떨어지는 거죠. 보내는 곳마다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는 이제 최종심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할 수 있는가 보다.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년이 꼬박 걸려서 등단을 하게 됐어요. 네. 아이고, 되게 오래 걸리셨네요. 저도 오래 걸렸는데 네. 뭐 특별히 또 앞으로 계속 써나가야 될 어떤 뭐 원동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설 쓰는 거 외에는 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없어요. 예, 취미 같은 게 없거든요. 저는 술. 예, 술은 다치기 전에는 예. 유일한 취미가 술이었죠. 예. 혼자도 마시고 같이도 마시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술 마시고 소설 쓰고 술 마시고 소설 쓰고 뭐 그런 식이었죠 거의. 예. 그랬는데 다치고 나서는 술을 마시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못 마시게 됐고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게 제 원동력인 것 같아요. 다른 건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그게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한우물만 팝시다. 네. 저도 뭐 딴 데 관심이 없어요. 네. 거짓말처럼 빛나던 봄밤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꼈다. 살아오면서 겪은 날들 중 가장 빛나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다. 한껏 흥이 오른 합창이 잦아들 무렵 나는 꿈결을 걷듯 자박자박 걷던 숲길에서 추락하고 말았다. 아, 참, 그니까요. 아, 가장 빛나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빛나는 날에 사고가 났어요. 또 그러면 이제 이 글도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글의 소재 뭐 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뭐 추구하는 건 관심사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는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고. 네. 네. 그것처럼 저도 이제 제가 장애를 입게 돼서 그런 거겠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장애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친절한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네, 뭐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예. 또 더불어 또 생활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작가님을 지탱해준 든든한 존재, 뭐 당연히 우리 성 여사님 계시고 또 사람도 있지만 또 물건에도 또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네네. 물건 같은 것도 작가님이 이끌어주는 것이 있나요? 연필 물건을 꼭 굳이 찾자면 책보다는 연필. 이렇게 연필 깎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연필을 깎을 때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지금보다 잘 쓰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연필을 쓰고 이 연필을 깎아서는 다시 써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있다면 연필이고 뭐 사람이 있다면 뭐 당연히 엄마나 가족들이겠죠. 네, 그리고 조카들이요. 네, 예전에 우리 애들, 네, 예전에 저희 첫째 조카가 어렸을 때 지금 저 아이는 지금은 군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고모처럼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훌륭해지지는 못해도 포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로 뭐 작가가 돼도 좋고 군인도 좋고 다 좋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책 보시고 연필 사신 분 계세요? 난 샀는데.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 3월 하순이었는데 한방눈이 막 펑펑 쏟아졌거든요. 그때 산부인과에서 올케가 그 아이 낳으러 들어가고 나서 그 밖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창밖을 보는데 막 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이 낳았다고 인큐베이터에 아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는데 너무 막 거짓말 같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 없던 애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막 꼬물꼬물 막 그 입을 달싹달싹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막 그런 전율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카들한테는 되게 특별한 그런 감정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엄마 말씀으로는 결혼해서 네가 네 자식이 없으니까 더 그런 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특별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자,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222쪽이네요. 내게 연필을 깎는 일은 내 존재의 깊이와 공허를 한꺼번에 깨닫게 해준 일이다. 그렇게 겨우 반쪽 남은 몸의 감각을 한껏 동원해 연필을 깎던 어느 날 생각했다. 뿌리 뽑힌 나무도 이렇게 그윽한 향을 내뿜고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한 흑연도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발휘하는데
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꼭 두 다리뿐만은 아니지 않을까. 참 이 연필, 그러니까요, 연필. 여러분들도 오늘 가서 연필, 제가 오늘 사갖고 와서 한 잔씩 드렸어야 되는데. 에이. 가장 완벽한 물체에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물체 연필이라고 쓰셨어요. 네. 저도 진짜 찾아봤어요. 브랜드 너무 많고. 자꾸만 오타가 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일을 하겠다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의석 씨 생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의석 씨는 폐암 치료를 받던 도중 뇌로 암이 전이되어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한 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의석 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저도 저희 어머니 복동 씨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인연이 막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엄마, 내가 엄마 이름, 엄마가 불러보고 엄마 이름 불러준 사람 없잖아. 내가 그랬더니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실 때마다 복동 씨 그러는데 아빠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아빠가 그날도 또 반찬 투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는 소금을 좀 덜 넣었어야 된다느니, 뭐 이거는 좀 어쨌어야 한다느니, 뭐 이렇게 하니까 의석 씨 반찬 투정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말로는 이렇게 아까 어머니처럼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눈은 웃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색하게 웃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뒤로는 의석 씨라고 가끔 한 번씩 자주 종종 그렇게 불렀어요. 뭐 의석 씨 뭐 이제 TV 그만 보고 잠 좀 자라고 의석 씨 밥 먹을래? 의석 씨 과일 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 어른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시더니 네. 지금 이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등단을 했을 때도 그렇고 소설상 받았을 때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특별히 칭찬이나 축하의 말 같은 거를 잘 안 하셨어요. 네. 뭐 그때마다 그냥 겸손하게 꾸준하게 써라 뭐 그 정도 말씀만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빠들이 그러시잖아요. 칭찬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회사에 가서나 뭐 이렇게는 자랑을 그렇게 하셨었다고 해요. 그거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엄마에 대해서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아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려고도 안 했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원망의 대상일 때가 많잖아요. 아빠들은 또 생각해보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본 것 같고 있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신 또 그런 후회 안 하려고 엄마한테는 맞아요. 자주 사랑한다고 그냥 문득문득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는 엄마가 저놈이 시집애가 그 말로 다 퉁치려고 한다고. 어머니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살아있게 해주신 분이죠.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다치고 나서 저는 저를 곧 이렇게 이만큼이나마 살아있을 수 있게 한 게 의학의 힘이 아니라 엄마의 그 희생적인 돌봄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막 희생적으로 모든 걸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러진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 엄마한테 무조건적인 희생을 왜 학교에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부모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분이라고. 근데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복이 많아서인지 그런 분을 만나서 예,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정말 복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이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죠. 제가 그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갚는 방법은 뭘까요? 좀 나은 인간이 되는 거죠. 지금보다 좀 나은 인간이 돼서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될 텐데 충분히 옵니다. 그런 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51쪽이요. 51쪽이요. 흉터로 남은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다만 상처를 기억하는 매개가 되어줄 뿐이다. 나는 내가 그날의 나를 잊지 않은 덕에 조금이나마 나아갈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것이 무엇이든 잊지 않는 일은 그래서 무척 중요하다. 참 우리가 새해나 연말 때 인사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새해 인사를 야 올해도 한번 좀 잘 버텨보자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작가님처럼 이제 잘 살아내고 버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힘든 친구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유로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겠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을 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었을 거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저든 누구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나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는 그걸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만 아프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외롭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여기 있다고 나도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같이 의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예. 안아주고 싶고 마음은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야겠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저 좀 안아주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사람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어느 누구든 그냥 다 똑같이 맞아요. 살아가는 순간부터 힘든 것 같아. 작가님의 작품은 이제 이 작품 어떤 식으로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는지 좀 어떻게 읽었으면 어떤 바람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까 실패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고 좀 남들이 듣기 싫다 그래도 징징거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살아가도 되고 꼭 뭔가 뛰어넘어서 가려고 하지 않고 좀 빙 돌아서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돌아서 가는 길에 우리가 뭘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요. 뛰어넘어서 가는 길만이 꼭 옳은 건 아니라는 거를 알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책이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또 작가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이제 앞으로 아까 쓰시고 싶은 책 그런 계속 쓰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아파요? 어떡해. 아니요, 괜찮아요. 좀 약 먹으면 돼요.